2023년 1분기 정말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어선 것인데요. 이제 시중에서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팔린다는 뜻입니다. 불과 4년 전인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전기차 침투율은 고작 1.6%에 불과했는데요. 4년 만에 무려 7배가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늘 사람들이 전기차는 골프 카트와 같이 우스꽝스럽고 성능도 떨어지는 차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었다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제는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팔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시대로 진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6개월 전인 202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일론 머스크조차 2023년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설 것이고 가장 최선의 예상으로는 2024년 2분기가 되어야 경기 침체를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ll, I think it does seem like we're headed into a recession here in 2023. The magnitude of that recession is debatable, but I think it's at least a light to moderate recession. Potentially, it's on the order of 2009. So I think it's wise to kind of like 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Don't get too adventurous. Like watch out for margin debt. Like I would really advise people to not have margin debt in a volatile stock market. And from a cash standpoint, keep powder dry. You can get some pretty extreme things happening in a down market. But like even if you had a small margin loan there, you got crushed. It subsequently recovered, and I think to much higher levels. But if there's like mass panic in the stock market, then you got to really be careful about margin debt. But I mean, this is just as we know, the economy is cyclic. So and we're somewhat overdue for a recession. And my best guess is that we have sort of stormy times for a year to a year and a half, and then things start to dawn breaks roughly in Q2 24. If I were to guess, that's like my best guess. Recessions don't like booms don't last forever, but neither do recessions. 많은 미디어들이 금방이라도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올 것이란 커다란 불안감을 조성했고 주가는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75%가량 폭락하며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불과 1년 반 만에 엔비디아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의 돌풍과 함께 정고점을 탈환하며 신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급상승하며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성공하는 투자란 역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외부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기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침체로 이끌었던 많은 우려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마지막 이슈가 아닐까 했는데요. 결국 우려가 해소되며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가 우려를 밀어내는 분위기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최종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6월 1일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사실상 해소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정학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만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인지 투자자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미래를 향해서 큰 걸음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중국 장관들과 연이어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일론 머스크가 5월 30일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다음 날인 5월 31일, 일론 머스크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진좌능 공업정보화부 부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정부 각 부처의 수장들과 외국 기업인과의 1대1 만남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이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대규모 전기차 생산 시설인 기가팩토리를 보유한 이 테슬라의 CEO를 환대함으로써 대외 개방에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공급망을 불신하며 독립하려는 것에 대해 공급망 리스크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5월 30일 정위친 CATL 회장을 만나 16코스 정찬을 먹으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ATL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서 캐나다 등 북미의 자원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자원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만든다면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 즉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두 기업의 시너지는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와 더불어서 미중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달 중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핵심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자사의 첨단 제품인 H100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텐센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겉으로만 드러나고 속으로는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기가팩토리 확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앞선 여러 인터뷰에서 올해나 내년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만큼 중국에서 FSD 베타가 미국의 지역에 배포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미 테스트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중국 내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또 한 번의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강한 자신감이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확인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또 한 번 중국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까지 모두 포함해서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명실공히 모델 Y는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기관 자토는 전 세계 53개 자동차 시장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테슬라 모델 Y가 글로벌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순수 전기차가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모델 Y는 올해 1분기 26만 7,200대가 팔렸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9%나 증가해서 토요타 코롤라 25만 6,400대, 하일럭스 21만 4,700대, RAV4 21만 1,000대, 캠리 16만 6,200대를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모델 Y는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토요타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29% 감소했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연간 모델 Y 판매량은 74만 7,500대로 전년 대비 91%나 상승했었는데요.
이 폭발적인 판매량이었죠. 생산하면 다 팔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올해에도 1분기에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해서 세계 1위가 되었으니 연말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2년 8월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늘 일론 머스크의 말은 들을 때는 의심으로 듣게 되지만 지나고 나면 역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말부터 치킨 게임을 시작하며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고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큰 변화 속에서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 SUV에 대한 높은 인기로 인해 모델 Y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인터뷰가 화제인데요. 5월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등한 엔비디아 주주들과 주가가 지지부진한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이 인터뷰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인공지능 붐을 타고 매출과 순이익이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거품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중입니다. 캐시우드는 엔비디아 주식을 2014년 4달러에 매수했는데요. 지난 1월 주가 폭등 전에 모두 매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인데요. 매도 시점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10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을 때 엔비디아 매도를 시작했고 올해 1월 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3배가량 오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주가 폭등의 수혜를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1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389달러로 폭등하게 된 거죠. 인공지능 챗 GPT가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GPU 칩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이렇게 단기간에 끌어올린 것인데요. 캐시우드는 작년 4분기에 엔비디아 주식 매도를 시작해 올해 1월 달에 전부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 ETF가 이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캐시우드에게 자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캐시우드는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현재 매출의 25배로 평가받고 있지만 테슬라는 주가가 매출의 6배로 평가받고 있어서 테슬라의 매출 대비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것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5%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라고 했는데요.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잘못된 판단이 되겠지만 당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나름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GPU 기업이죠. 캐시우드는 GPU 공급과 수요가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순환 사이클을 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때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넘쳐나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은 챗 GPT 출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을 때는 계속해서 수요가 상승할 것 같지만 막상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할 때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죠. 전기차로의 전환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캐시우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조 칩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경망 훈련을 하고 있죠. 구글은 지난달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인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4000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TPU 4세대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엔비디아 A100 칩보다 속도는 1.2배에서 1.7배가량 빠르고 전력 효율은 1.3배에서 1.9배가량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은 지난 18일에 자체적으로 설계한 고성능 반도체 칩 MSVP와 MTIA를 공개했는데요. MSVP는 고화질 동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요. MTIA는 고화질 인공지능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입니다. 하루 평균 40억 건의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야 하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인공지능의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뉴스피드나 광고 순위 책정 능력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딥러닝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와 복잡성도 커져서 더 많은 메모리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기성품인 엔비디아 칩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빅테크 기업들은 기성품인 엔비디아 칩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직접 개발에 나서면서 설계 능력도 아주 향상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 칩 설계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대량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생산 시설을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도체와 GPU 수요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던 것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만약 생산 캐파를 대량으로 늘렸는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주식을 팔았으니 바보가 아니냐는 단순한 비판이 많아지기도 하는 거죠. 투자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피터 린치도 단기적으로 금리와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잘 알아야 한다고 수십 번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캐시우드의 인터뷰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는 메타 플랫폼은 더 적은 컴퓨팅 파워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앵커는 뒤이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크 ETF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엔비디아 주가 폭등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서 크게 실망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캐시우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엔비디아를 분석하고 매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다루는 다른 기업으로 투자를 옮기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앵커는 캐시우드가 테슬라와 xAI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웨이모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주행거리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 기업이며 앞으로도 승자 독식의 구조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승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로보택시 매출은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캐시우드의 말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캐시우드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말들이 다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말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봄직합니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테슬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고요. 인공지능을 제조 분야에 활용해서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현실에서 이것을 실제 이루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25배로 평가받는 엔비디아보다 매출의 6배로 평가받고 있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 마피아의 대표적인 인물 피터 틸은 페이팔 매각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스탠퍼드에서 철학과 법학을 전공한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문과생이기도 한데요. 2014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의 제로투원을 발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제로투원을 관통하는 주제는 창조적 독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마다 왜 성공하는지를 가장 잘 분석한 일론 머스크 분석 논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피터 틸의 제로투원이 빛날 때마다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내는 현실의 아이언맨은 더욱 빛이 나죠. 일론 머스크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것인지 제로투원을 통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틸이 말하는 창조적 독점이란 남이 하지 못하는 강력한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초기 구글의 검색 엔진처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경쟁력으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에서 유로 창조적 독점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와 보링컴퍼니이고 일론 머스크는 제로투원을 현실에서 만들어낸 아이언맨인 것입니다. 피터 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사업적 기회를 숨겨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서 현금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적 독점 기업의 탄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실로 이끌어낸 숨겨진 비밀들, 곧 사업적 기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저궤도 위성을 별자리와 같이 깔아서 전 지구에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스타링크, 로켓을 재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류를 우주로 보내 우주 여행과 다행성 인류를 만들려는 스페이스X,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구를 오염시키는 화석 연료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테슬라. 테슬라는 전기차와 전기 충전소인 슈퍼차저 네트워크, 가정용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 산업용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을 태양광과 결합한 에너지 비즈니스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해 산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바퀴 위의 로봇에 탑재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해 범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도록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려는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해 인간의 지능을 확장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본격화될 경우 도로 위의 차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지하의 3차원 네트워크 도로를 건설해서 교통체증을 줄이려는 아이디어는 보링컴퍼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은 피터 틸이 강조한 강력한 기술력으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업적 기회를 발굴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창조적 독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이를 제로투원이란 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 태동기의 페이팔이라는 혁명적인 기업을 통해 천재들이 아이디어를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성공 공식을 온몸으로 체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생겨나던 1990년대부터 페이팔 마피아들은 현실의 모든 것을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겠다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했는데요. 페이팔 마피아들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옮기겠다고 상상했고 가장 먼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였던 거죠. 일론 머스크와 동생 킴벌 머스크는 인터넷에서 지도와 검색 서비스를 결합한 집투라는 기업을 세웠고요. 4년 만에 컴팩이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하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실에서의 지도와 전화번호부 그리고 광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 집투라는 기업으로 만들었고 3억 7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스탠퍼드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을 창조적으로 폭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을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일론 머스크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페이팔이라는 최고의 인터넷 은행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페이팔의 성공 스토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페이팔 천재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기업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수십억 달러의 가치로 탄생시킵니다. 바로 페이팔 마피아들의 성공 공식인 것이죠. 맥스 레브치는 완벽한 아이디어 자체가 성공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호프만과 데이비드 섹스는 현실에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주는 취업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링크드인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30조 원에 매각했습니다. 맥스 레브치는 현실에서의 앨범을 온라인으로 가져와 원하는 사람들과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구글에 2,3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식당과 쇼핑센터, 병원, 뷰티, 스파, 스포츠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미국 최대 지역 검색 서비스인 옐프를 창립했습니다. 쇼핑과 식당이 40%로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맛집 찾기 옐프로 통하는데요. 사용자 수 1억 4천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의 지역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맛집 점수와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고객 유치와 매출 증가 등을 돕고 있어서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의 마이클 로카 교수가 재미있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6만 개의 식당 매출 데이터와 옐프의 별점 자료 7년치를 분석한 결과 옐프의 리뷰에 별점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음식점의 매출은 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와드 카림은 스티브 첸과 함께 유튜버를 만들었고요. 구글은 2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옮겨낸 페이팔 마피아들은 아이디어를 기업으로 만드는 성공 법칙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성공 법칙을 극대화한 천재였던 거죠.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 머스크 어벤져스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최고 전문가인 짐 켈러와 인공지능 최고 전문가인 안드레 카파시를 영입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FSD 베타를 만들었고요. 최고의 로켓 공학자인 톰 뮬러를 영입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펠컨 로켓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GM을 거친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을 영입해서 오늘날의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어냈죠. 경영 부문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7번째 직원으로 입사해서 최고 운영자 및 사장이 된 그윈 쇼델입니다. 일론 머스크 옆에서 현실적 균형을 맞춰 회사를 운영하는 동시에 예산, 인력, 기술, 정치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스페이스X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윈 쇼델은 또한 뛰어난 네트워크 및 협상 능력으로 신생업체가 발붙일 곳 없는 우주 항공 로켓 업계에서
스페이스X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요. 구인 쇼델이 없는 스페이스X는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디어 광고계의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린다 야카리노를 트위터의 새 CEO로 영입할 계획을 밝혀서 사업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0년 인터넷의 본격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꿈들이 닷컴 버블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디어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어쩌면 20년 전에 꿈꾸었던 아이디어들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보여주며 다시 한번 기업과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를 포함한 머스크 어벤져스는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완성할 주인공이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A couple of key things that are important in having a 3D tunnel network. First of all, you have to be able to integrate the entrance and exit of the tunnel seamlessly into the fabric of the city. So, by having an elevator, sort of a car skate that's on an elevator, you can integrate the entrance and exits to the tunnel network just by using 2 parking spaces. And then the car gets on a skate. There's no speed limit here, so we're designing this to be able to operate at 200 kilometers an hour, about 200 kilometers an hour, or about 130 miles per hour. I'd like to thank you for leaving crazy person out of the description. I went to Russia 3 times to look at buying a refurbished ICBM. That was the best deal. I can tell you it was very weird going there in late 2001, 2002, going to the Russian rocket forces and saying, I'd like to buy 2 of your biggest rockets, but you can keep the nuke. That's a lot more.